자, 제3절 치료 과정인데요. 제3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담 치료를 할 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치료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초기 단계인데요. 이 상담의 초기 단계는 상담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입니다. 상담 분위기와 방향을 설정하고 상담 효과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초기 단계에는 부모와 아동 그리고 상담자 모두에게 탐색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상담자와 라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상담자와 상담실을 탐색을 하게 되죠.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아동과의 라포 형성에 중점을 둬서 아동이 상담자와 상담실의 안정감을 느끼도록 수용적인 자세를 취해만 합니다. 상담자는 아동의 감정을 반영해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 초기에는 아동이 불안이나 또 긴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동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성급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아동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서서히 안정될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좀 두리번거린다든지 또 아이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게 되면 상담가는 편안한 자세로 처음 온 곳이라 아무개야 좀 생소한 것이 많지 신기한 것들도 있지 하면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말을 친절한 말을 건네주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반응에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아주 닫아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관계에는 아동이 가진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비난이나 비판 없이 수용되고 아동의 행동과 언어에 전적으로 상담자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더라도 상담가는 그랬어? 그랬구나 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주면 그 아이가 평상시에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은 자기의 말에 관심이 없었는데 상담하는 선생님은 자기의 말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 주는구나 하면서 아이의 마음이 상담가에게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아동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아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신뢰로운 치료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담 초기 과정의 대부분의 상담에서 상담자와 아동의 상호 신뢰와 수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우선적으로 편안한 치료적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치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강요받지 않음을 느끼고 신뢰감 있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드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동과 상담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발적으로 자기 노출과 감정 표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 환경이란 앞에서 설명한 물리적 환경 구성뿐 아니라
자기 표현을 촉진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 상담실은 신체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모두 고려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은 아동과 상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 규칙을 설명하고 상담실에서 주의해야 할 제한점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담실에서의 제한과 규칙은 안전을 보장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과 제한은 너무 엄격하거나 금지 사항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인 것이죠. 규칙들은 초기에 아동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이 자기 자신이나 상담가에게 신체적인 해를 야기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상담 도구나 또 상담 매체들, 상담실 내에 가구를 부수는 파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주요 상담 기술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아동 상담에서는 상담의 효과를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매체를 사용합니다. 상담자들은 자신의 반응이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반응에 따라서 상담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를 지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담가는 내담자를 주시하고 자신의 행동과 말,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무조건적 존중을 보면 이게 이제 상담의 스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란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 또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그 아동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근데 이 상담가로서 이 첫 번째 조건, 상담 기술 조건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뭐 가르치려고 들지도 말고요, 또 뭐 고치려고도 들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담 아동을 상담자의 가치 조건에 비추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아동이 무엇을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든 간에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하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준다고 느낄 때 활동의 자유를 얻고 성장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아주 말 그대로 무조건적 그냥 존중입니다. 무조건적 존중, 그냥 긍정적 존중이에요. 자, 두 번째 스킬은 뭐냐? 반영입니다. 반영. 자, 이것은 반영은 아동이 표현한 감정과 태도를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감정, 내용 그리고 행동에 대한 반영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이 깊게 이해받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상대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좀 감정이 계속 막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가 지금 마음이 언짢아서 좀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 감정을 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공감해 주고 이제 함께 이제
소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반영은 아동이 상담자에게 말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반영은 아동이 말한 내용을 넘어서서 상담자가 아동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진실로 이해하고 있음을 전하는 의사소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 말을 하면 그 말한 것을 잘 반영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자, 내담 아동이 경험한 정서를 상담자가 같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내담자의 감정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낄 뿐 아니라 이해하고 느낀 감정을 내담자에게 말로 표현해서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공감적 이해는 내담 아동의 내면 세계에서 진행되는 심층적인 경험 내용을 상담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형상학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시도해야 하고 그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상담자는 내담자의 눈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가슴을 통해 그들의 세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담자는 내담자의 느낌이나 믿음이나 의도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침묵입니다. 이건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할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상담자의 침묵은 아동들이 생각을 정리해서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꺼이 허락해주고 기다려주는 아동 중심의 끈기 있는 상담자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뭔 말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빨리 말해봐. 얼른 해봐. 빨리. 시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침묵이 굉장히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아이를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흔히 여러분 우리 그 교사들이나 또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이를 뭘 잘못하거나 또 했을 때에 자기가 뭐 말을 정리해서 하려고 할 때에 아이를 닥달을 한단 말이죠. 닥달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는 여러분 어른처럼 빨리빨리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엄마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친구하고 어떻게 해서 다투고 싸우고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잘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막 선생님이 닥달하는 똑바로 말 못해? 빨리 말 안 해? 왜 그랬어? 막 하면서 닥달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선생님도 때로는 부모님도 아이가 뭔 잘못을 하거나 뭘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닥달하고 채근을 하지 말고 조금 침묵하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은 상담에 있어서 아동을 더 깊은 수준의 사고와 감정으로 들어가도록 동기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 기법인 것입니다. 이것도 침묵이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말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 상담자나 아동은 상담 중에 침묵이 흐르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뭔 말이라도 막 하고 싶어하고 하려고 듭니다. 근데 그건 좀 초보자의 자세입니다. 상담 과정 중에 침묵에 대한 이해는 상담을 촉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아동이 침묵하는 이유로는 말할 것이 없거나 상담자에 의해 이협받았을 때, 또 말할 것이 불확실할 때, 또 처벌받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때, 또는 말한 것이 거부될 것을 두려워할 때, 이럴 때 침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상담자는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라고 자꾸 재촉을 하게 되면 아이가 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침묵은 굉장히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스킬은 명료화입니다. 문제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라 할 수가 있는데, 명료화는 내담자의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하는 작업으로 아동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소망을 나타내는 반응 기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경청하고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명료화의 전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명료화는요, 내담자의 문제 갈등을 분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갈등에 연관된 내부적 진실을 분명하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들은 상담의 모든 단계에서 명료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나 특히 초기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동이 표현한 것을 상담자의 통찰력으로 새로운 관점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도와주며 아동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명료화는 아동이 말한 것을 바꾸어 말해주는 것으로 상담자가 듣거나 보았던 의미 있는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단순화하여 아동에게 새로운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구나, 아무개야, 이렇게 됐다는 말이지, 이렇게 분명하게 명료화시켜서 다시 한번 아동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명료화라고 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째로 보면 개방식 질문입니다. 개방식 질문. 여러분, 질문에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식 질문이 있는데, 개방형 질문이라고도 하죠. 이 반응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질문을 말해서 개방식 질문, 개방형 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서도요, 이 개방형 질문을 하지 않고 폐쇄형 질문을 하는 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주 잘못된 질문 방식이라 할 수 있죠. 교사가 질문할 때는 항상 열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바로 그 폐쇄형 질문입니다. 아이가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단답형 질문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폐쇄형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은 그 반대되는 것이죠. 자, 질문은 상담자가 아동과의 관계 형성과 아동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유형에는 보통 방금 이야기한 개방식 질문과 폐쇄식 질문이 있는데, 초기 상담 과정에 주로 개방식 질문이 사용돼야 합니다. 상담에서 질문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왜라고 시작하는 질문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럴까? 뭐 이런 질문 있죠? 그런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질문인 것입니다. 대부분 아동들은 이 유형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아동에게 이유를 말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부담을 주게 되고 변명을 위한 대답을 유도하기가 쉬운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상담자가 반복해서 물으면 아동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라는 질문보다는
개방식 질문이 더 바람직하죠. 이 개방식 질문을 보면 반응의 한계를 정하지 않은 질문 형태로 상담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질문할 때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무개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것은 알고 싶네. 이렇게 좀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폐쇄형 질문은 뭐냐면 단답으로 끝나게 되는 질문 형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 구체적인 대답이나 특정한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질문, 폐쇄형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질문인 거라죠. 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담가가 듣고 싶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그것이 바로 폐쇄형 질문인 거예요. 폐쇄형 질문은 시간을 절약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동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적인 질문, 이런 폐쇄형 질문은 아이들한테 아주 좋지 못한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를 넘어서면 두 번째로 중기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기 단계는 상담 중기 접어들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라포를 형성하게 되지만 아동은 일시적으로 거부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치료 전과 같은 수준의 행동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시적 퇴행 현상은, 이건 퇴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아동의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저항으로 상담자는 상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원래대로 상담 계획을 진행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이 오게 되고 일시적 퇴행이 오게 되면 노련한 상담자가 아니면 당황을 하게 되고 자기가 상담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담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청신호인 것을 알아서 그대로 잘 진행을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아동은 상담실을 편안한 장소로 느끼면서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억압된 부분들을 표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기 단계에서는 아동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자신의 가치 또 생활 양식이 주로 다루어지는데 상담의 중기 단계는 전체 상담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긴 시간으로 성장과 신뢰 또 훈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성취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반복하고 재구성하는 가운데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기 단계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심오한 탐색과 분석이 있습니다. 이 중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는 아동과 아동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아동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또 아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탐색을 계속하고 또 자기 이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동들은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한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아동의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아동과 상호작용함에 따라서 상담자는 아동의 자아상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아동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경청해야 돼요. 아동들은 자신이 상담을 하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자신의 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동이 탐색을 시작하면 상담자는 아동의 행동 목적을 찾기 위해 주의해서 경청해야 합니다. 상담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아동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요구가 충족되었을까? 향상되기를 원한다는 아동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아동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 아동은 애정이 부족한가? 아동이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요구일까? 이런 것에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가는 바로 이 아동 세계에 대해 이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 없는 자기 질문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담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상담자들은 아동이 가치와 목표를 표현하고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습니다. 상담자들은 아동으로 하여금 잘못된 목표나 부적절한 목표를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표현한 목표와 행동 간의 부조화를 조랍지 못한 거죠. 부조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은 아동이 더 큰 사회적 관심이나 협동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관심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관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자들은 아동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돕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은 자아 수용의 증가, 또 반복적인 활동의 감소, 공포의 극복, 죄책감의 감소, 또 공격성의 감소, 자기 표현과 자기 조절의 증가, 긍정적인 정서 표출의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요 상담 기술을 보면, 자, 일반적으로 수용과 반영 등의 상담 기법은 상담의 어느 단계에서나 사용될 수 있지만 대체로 시작 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중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상담 기술로는 해석하기, 제안하기, 질문하기, 자기 노출, 정보 주기, 직면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기를 보면 이거는 뭐 충고와 제안을 제공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제안하기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충고와 제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아동이 미숙해 보이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상담자를 포함한 어른들은 아동에게 충고를 하고 싶은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충고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충고가 내담자들에게 의해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담자의 의존성을 강화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상담자의 초점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충고보다는 덜 직접적인 방법이 제안인데, 이는 상담자가 아동에게 어떤 가정이 실제로 적합한지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고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대안들을 제시하고 제안함에 있어서 상담자는 아동이 제안을 거부할 선택과 자유를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아이가 그 대안을 제안할 때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내담자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은 뭐 지식이나 경향이나 또 흥미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상담자가 내담 아동에게 종종 지식이나 경향이나 흥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죠. 아동들이 정보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상담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제공해 줘야 합니다. 상담자가 정보를 제공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정보 그 자체보다 아동이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요청에 의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순수한 표현인지 또 아니면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숨기려는 의도로 정보를 추구하는 관심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 분별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해석입니다. 자, 해석은 아동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으로 아동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 또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생각하고 폭넓은 대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가치는 언제 사용되는가, 또 무엇이 해석되는가, 또 내담자가 해석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등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은 내담자가 그것을 수용해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효과적인 것이죠. 상담자는 해석할 때 아동에게 상담자 자신의 가치나 태도 또 감정을 투사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가 자신의 그 가치나 태도 감정을 갖다가 그 내담자에게 투사한다는 건 내담자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노출입니다. 자기 노출은 상담 중기에 치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시켜 나가게 하는 아주 유용한 기법인데요. 상담자의 자기 노출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 입각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반응으로 내담자의 자아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치료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자기 노출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 노출을 증가시키고 깊은 수준의 노출을 격려하고 강화하여 치료적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내담자로 하여금 몰입하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자기 노출은 짧게 하며 아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 스스로가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담받으러 온 아동이 왕따를 당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 하면은 아동에게 상담하는 선생님인 나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상처를 많이 받고 아팠었어.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 경험했던 것들을 그 아이가 경험한 같은 사실이 있다면 자기 노출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내담자가 이제 그 상담가를 신뢰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면 내담자가 꽁꽁 숨기고 있던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마음을 열어서 상담가에게 다 털어놓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 이야기하는 것도 친구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나한테 다 털어놓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내가 먼저 그런 부분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슬쩍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가 내 친구인 너도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하면서 같은
그 동련의 마음을 가지고, 동병상련의 마음이죠. 동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다 표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기 노출이 바로 이 그 상담가의 스킬 중에 아주 중요한 스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문제 해결과 결정 내리기입니다. 이제 이건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건데요.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상담실에 가면은 상담자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다. 아니면 또 뭐 상담자인 내가 내담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돼. 이런 부담감을 안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죠. 그건 잘못된 상담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줘서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하게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돕는 헬퍼입니다. 헬퍼. 즉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해결 노력을 탐색하고 한계를 평가하여 좀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보는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자기 통찰과 탐색 과정을 거쳐서 실제 행동의 변화를 위해 문제 해결과 결정 내리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와 그 다툼이 잦습니다. 다툼이 잦아요. 근데 그 다툼이 잦은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상담가가 그 내담자인 아동에게 친구하고 아무개는 사이좋게 놀기를 원하지, 다투기를 원하지 않지. 그럼 이제 아이가 사이좋게 놀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또 다투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거죠. 아이가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혼자만 가지고 놀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다툰다든가, 아니면 친구가 가지고 노는 거를 욕심내서 빼앗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다툼의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철수가 친구와 사이좋게 놀기를 원하는데 선생님 볼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철수가 한번 생각해 볼까? 친구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 때에 그럼 철수가 다 철수 거라고 빼앗고 하면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 상담자로서 아주 그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상담자의 책임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아이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중요한 그 요소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직면입니다.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인식하고 자각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담자의 주관적인 기분 상태와 감정이라는, 또 이야기에 숨겨진 그러한 이유, 또 드러내지 않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또 즉각적인 행동 등에 대해 직면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직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보면은 격려입니다. 격려의 목적은 아동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강화해 주어야 아동으로 하여금 용기와 책임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문제에 직면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내담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직면해야 되고 그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격려가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격려받을 아동은 자신이 가치 있고 힘이 있으며 스스로 통제하며 잘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아동은 생활 중에 적어도 일부분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격려를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봐 철수야, 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니?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아이로 하여금 더 큰 발전, 더 큰 성과를 내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기 단계까지 좀 뭐 급하게 달려왔어요. 급하게 달려왔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제4절 마지막 이제 평가 및 종결 단계입니다. 자, 내담 아동이 원했던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 상담을 종결되게 되는 거예요. 자, 평가 및 종결 단계에서는 상담 초기에 설정한 상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점검을 해보고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죠. 자, 언제 상담을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상담 초기에 설정한 상담 목표가 달성되면은 종결을 준비하게 되지만은 상담자가 느끼는 종결 시기와 아동이 느끼는 종결 시기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단 말이죠.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동의 주된 문제들은 사라지는 반면에 이전에 인식되지 못했던 사소한 문제들이 떠오르게 돼서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기 바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담의 종결은 초기 면접 때 설정했던 상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되었을 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상담자는 지속적으로 상담 과정을 검토하고 상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이제 상담을 종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상담을 종결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면 상담 초기에 설정한 상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해 봐야 되겠죠. 또 새로운 상담 목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상담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서 보다 심각한 증상을 후에 제기하는 경우 상담 목표를 조정해야 하고 새로운 상담 계획을 다시 만들고 상담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결의 문제는 상담 목표의 재검토 후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상담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죠. 두 번째는 종결에 대한 내담 아동의 불안 극복입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행되어 온 과정과 성취들이 요약되고 이제 되어야 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반드시 아동이 자신의 문제와 문제에 작용하는 관련된 능력을 이해하는 수준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로운 행동 계획을 세워서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상담 관계가 끝낼 준비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신호는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기꺼운 마음인 것입니다. 상담 회기의 종결은 상담자에게 민감성을 요구합니다. 상담자는 특히 종결 시에 내담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감정과 생각을 반드시 다루어 줘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내담 아동은 별다른 상처나 후유증 없이 상담자로부터 진정한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요, 이 내담 아동이 계속 상담자를 의존하게 되고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내담 아동의 의존성 극복, 이거 방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죠. 종결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주된 것 중 하나는 내담자의 의존성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담자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특히 상담 과정에서 그 의존성이 하나의 불가피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담 아동이 결국에는 직면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의 심리적 독립을 촉진하기 위해 내담자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수용하고 격려해주는 상담자의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내담 아동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담자는 점진적으로 상담자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적응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아동은 종결 시기가 가까우면 상담에 대한 필요가 없어지게 되지만, 어떤 아동은 상담자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서 종결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종결하는 것이 불안하거나 퇴행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적절하게 이를 다루어 주면서 종결에 대한 준비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아동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생활 장면에서의 적응입니다. 내담 아동이 처음에 호소했던 문제가 충분히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측면들에서 내담자의 현실 생활이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다면 종결에 대한 고려는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실 적응력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상담자는 고려해 봐야 됩니다. 아동이 자신의 생활 장면에서 돌아갈 때 상담자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상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를 실제 현실 생활에서 적용해서 활용하도록 연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직면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이 상담가가 종결 부분에서 잘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급하게 이제 여러분 그 내용을 그냥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조금 강의하면서 막 말이 꼬이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요. 그 강의 내용 자체를 녹음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해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조금 마음에 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또 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충실하게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했는데,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면에서 질문할 때에 같이 또 질문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 이제 수업하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 주 동안 이 코로나와 싸워야 될 텐데 열심히 싸워서 이기기 바라고, 또 그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할 수 있는 일들, 보람된 일들을 찾아보면서 자기 성찰과 또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